안녕하세요. 우수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2025년 대비 행정사 1차 민법 총칙 입문 특강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뭘 공부하든지 첫 단추를 잘 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누구보다 오래도록 헤매고 또 치열하게 고민해 본 사람으로서 민법 공부 첫 단추 잘 매는 거 그 중요성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입문 특강 제가 아주 정성껏 준비했으니까요. 3시간 동안 저랑 호흡 조절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그 강의안 나눠드린 강의안 살펴보시면 목차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크게 3파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행정사 1차 민법이 어떤 시험인지 빠르게 개괄을 하고 오늘의 가장 메인 하이라이트죠.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 1차 민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민법 지식 제가 5가지 테마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시간에는 민법 총칙 조문을 일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부라고 하는 게 전체 그림이 어떤지를 한번 보고 나면 디테일을 파악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걸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3시간 안에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 제1조부터 184조까지 있는데 아마 모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사표시 정도까지를 목표로 달려보고 남은 거는 제가 따로 또 조문 특강을 올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서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현재는 합격의 법학원 민법 전임 강사로 있습니다. 한편 베스트셀러 인문교양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을 출판해 봤는데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행정사 시험은 그 시험 범위 특성상 민법의 전체 그림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1차는 민법 총칙, 2차에는 계약법만 시험 범위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그림을 보면은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니까 전체 그림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갈 길이 머니까 첫 번째 파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 1차 민법 이런 시험입니다. 네, 행정사 1차 시험 제가 개괄을 빨리 해볼게요. 행정사 1차 시험에는 여기 나와 있는데 3가지 과목을 봅니다. 네. 네, 민법 총칙인데 이제 민법이라면 적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법, 행정학 개론 이렇게 3과목을 보고 다 객관식입니다. 25문제씩 총 75문제를 75분 안에 풀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다 배점은 다 100점씩입니다. 100점씩, 100점씩, 100점씩.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단순 계산을 해봐도 75문제를 75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1분에 1문제. 근데 OMR 체킹하거나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것들 시간 고려해봤을 때 거의 한 문제에 45초 내외로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행정사 시험은 속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시험이고 그래서 숙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대충 저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어 정도로는 합격하기가 어렵고 숙달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된다. 2차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떻게 합격하냐? 시험 합격하는 건요. 이 각 과목을 일단 꽈락 점수인 40점은 다 넘어야 돼요. 꽈락 점수인 40점은 다 넘고 평균 점수가 3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 하나가 60점보다 한 50점 나와도 다른 거 뭐 7, 80 맞으면 평균으로 60 이상이니까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꽈락 나오면 안 됩니다. 대신에 60점을 맞아야 된다는 것은 계산을 해보면 25문제에 100점이니까 한 문제에 4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한 15문제 정도씩 15문제 정도씩 맞으면 되는데
원래 공부라는 게 딱 15개 맞아야지 이러면은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딱 여러분 목표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25문제를 20분 안에 풀어서 그 중에서 20문제 맞추기. 수험 공부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목표 지향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 공부할 때는 그래 25문제 중에서 20문제 맞추는 걸, 그러니까 80점을 목표로 하고 그걸 언제 안에? 20분 안에 푸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저랑 같이 1차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법에 관하여는 오늘 특강 시간에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왜냐? 제가 8월 19일 지난달에 합격 설명회, 1차 합격 어떻게 하는지 설명회에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 사이트나 유튜브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서운하니까 그냥 결론만, 막 구차한 거는 빼고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제가 3가지를 지켜달라고 했어요. 1번, 민법 공부할 때는 법전을 항상 곁에 두고 공부해야 된다. 왜냐면 민법은 해석의 학문이라서, 주석의 학문이라서 뭐 경제학이나 과학이나 수학처럼 순수 논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답에 주석을 다는 학문이기 때문에 항상 법전을 곁에 둬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목차를 잘 활용해야 된다. 왜? 민법 공부는 거대한 숲을 탐험하는 거랑 같아서 나침반이 없으면 완전 길을 헤맵니다. 그래서 항상 예습할 때도 복습할 때도 목차를 활용해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 쟁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회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회 할 때는 이런 거 설명드렸죠. 미성년자를 예를 들면서 제가 이제 민법 총칙 공부할 때 미성년자 공부를 하는데, 미성년자에 대해서 굉장히 초반에 나와요. 막 이제 제 4조, 5조, 6조, 뭐 7조, 8조, 여기가 이제 미성년자 관련된 내용인데, 미성년자를 완전히 다 이해하려면 법률행위 취소라고 하는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법률행위 취소는 한참 뒤에 있어요. 130, 140 이쪽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법학은 본인이 아무리 천재여도 한 번에 다 알 수가 없어요. 내용 자체가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서 회독을 하면서 같은 책 하나 붙잡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이게 이렇게 보고 하면서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독을 해야 한다. 자세한 설명은 설명회 때 했으니까 조금 더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3가지를 제가 조금 더 추가했었죠. 그 3가지가 뭐였냐? 우리 1차 시험이 객관식 시험인데 지문에 3가지 유형이 있다 했습니다. 조문형, 판례형, 일반 법리형.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문형은 전부 다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논증까지 심지어 했었죠. 올해 제 12회 행정사 1차 같은 경우에는 조문형 문제만 다 맞춰도 한 30점 맞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 맞춰야 되는 문제고, 판례형이랑 일반 법리형은 어떻게 하면 된다? 빈출 지문을 위주로 먼저 잡아가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유력 지문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다 가져간다 이런 느낌보단 전략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왜 그러한지는 설명회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2,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민법 기초.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총 제가 5가지, 아까 목차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총 5가지 주제를 제가 정말 엄선했어요. 변호사의 제가 다시 민법을 공부한다면 이 5개부터 누가 다시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는 주제들로만 제가 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민법이 뭔지 저희가 정의를 내려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 6가지 단어, 의사표시, 법률행위, 채권채무, 계약, 상무계약, 매매, 요거를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권법. 선생님
저희는 물권법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 시험범위 내용을 이해하려면 최소한의 물권법 내용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범위에 한정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너무나 중요한 쟁점이죠. 약속과 처분의 차이 설명드리고, 또 역시 너무나 중요한 제3자, 처분행위랑 제3자까지 이렇게 5가지 주제를 훑어보면서 민법 공부를 위한 기초 체력을 함께 길러 보겠습니다. 좋죠. 네,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테마입니다. 3가지 키워드를 살펴본 민법. 민법이 무슨 법인지 정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민법이란 개인과 개인 간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3가지 키워드를 뽑아갈 수 있어요. 1번, 개인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 이게 두 번째고, 여기서 게임이라고 하는 키워드까지 뽑으면 오늘 민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민법 뭔지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개인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조금 더 넓게 총칭할 때는 사법이라고도 불러요. 사법이 아니고 사법입니다. 사사로울 사자를 쓰는 근데 사법, 한자허 뜻풀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적인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사법에 반대되는 개념에는 공법이 있습니다. 이거 한자허 뜻풀이 보면은 public, 공적인 관계에 대한 법률, 공적인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란 걸 알 수 있죠. 정확한 정의는 그래서 공법은 국가나 그러니까 공권력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고, 사법을 개인과 개인 간 법률 관계를 다루는 사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이 사법의 대표적인 예고, 민법 외에 상인들 간의 법률 관계인 상법도 사법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민법이 뭔지 조금 더 감이 오시는데요. 공법에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여러분이 또 1차 때 공부하셔야 되는 행정법, 이 공법의 대표적인 예고, 형법, 벌금 물고 징역 사는 형법이 또 공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이거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쓰면서 썼던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 E라고 했네요. E가 2024년 1월 1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만취 상태에서 본인 자동차를 끌고서 1km를 운전했다고 해봅시다. 음주운전을 한 것이죠. 적발이 되면 어떻게 이제 처벌을 받죠? 첫 번째로는 형사처벌을 받죠. 특가법상 처벌을 받아서 거기 써 있는 대로 벌금 또는 징역형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사처벌을 받고, 두 번째로는 도로법상, 교통법상 여기서는 이제 제가 정지를 했는데 0.1%는 면허 취소죠. 이건 이제 다른 그림이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핵심은 뭐가 중요하다? 지금 보시다시피 음주운전을 했을 때 E라고 하는 사람이 받는 처분은 개인이 개인에게 내리는 처분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이 개인에게 내리는 일방적이고도 수직적인 처분이다라는 거예요. 형법과 공법이. 그럼 반대로 사법은 어떻죠? 사법은 그 반대 그대로 읽어내시면 되겠죠. 수평적이고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게 사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지겹도록 들으실 겁니다. 이 사례를.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지 아파트의 어떤 그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 갑을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법률적 관점에서는 둘이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법률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매매 사례가 사법에
민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사법, 민법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개인 간 법률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키워드랑 관련된 건데요. 민법의 두 번째, 민법을 관통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관계입니다. 민법은 관계의 학문이에요. 민법은 관계 학문인데, 그래서 관계도를 그릴 줄 알면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관계도라는 게 뭐 거창하게 대단한 걸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되죠. 요소가. 동그라미랑 직선이랑 네모 이렇게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관계도나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그 사례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이미 예쁘게 그려져 있죠. 동그라미 두 개. 계약의 당사자인 A와 B를 그리고 이 둘 사이의 법률 관계를 상징하는 직선 하나 그리고 이 관계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를 적는 네모. 요거면 관계도를 언제나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네모에는 우리 사안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X아파트 10억 원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괜찮겠네요. 약간 과장을 더하면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약간 과장을 더하면 이게 민법의 전부고 나머지는 주석이라고 봐도 무난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을 앞둔 로3 학생들도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이 있으면은 그 기록 들고서 이렇게 다 그려가면서 해요. 뭐 갑, 을, 여기 네모해서 어떤 관계, 그럼 병한테는 어떻게 넘겼고. 그래서 이게 결코 하찮은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실무에서조차도 사실관계가 복잡할 때는 다 관계도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네, 민법의 두 번째 키워드인 지금 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의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민법의 세 번째 키워드는 게임인데요. 민법, 네, 민사소송은 한편의 테니스 게임과 같아요. 테니스 게임 어떻죠? 코트 양옆에 선수 2명 있고 그 선수를 점수를 확인하는 심판이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 민사소송에서도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있고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게임을 누가 이기는지를 찾아보고 있는 재판부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상식 퀴즈 하나 빠르게 내볼게요. 피고랑 피고인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네, 피고인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는 보셨죠? 드라마 같은 거 피고인 누구누구 뭐 어떻다. 네. 피고인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민사 공부하잖아요. 이 단어 쓸 일 전혀 없어요. 민사에서는 피고인이란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하면 이런 걸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민사는 대등한 두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건데 피고인이란 건 뭐냐면은 국가가 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혼낼 건데 그러니까 국가를 대변하는 검사가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그 판단이 돼야 되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한편 테니스 게임에서 이제 랠리가 진행되죠. 아시죠? 이렇게 랠리가 진행되는 모습이 마치 민사소송에서 주장과 항변이 오고 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럼 뭔 말이냐? 조금 어려운 내용 나옵니다. 집중해 볼게요. 그 강의 안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항변이란 교과서에서 뭐라 적냐면 청구 원인 주요 사실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 방어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죠. 예를 바로 들어볼게요.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습니다. A가 B로부터. 그래서 A가 소를 제기해요. B, 우리 약속했잖아. 나 너한테 X아파트 샀어. 이 약속에 근거해서 X아파트 소유권 나한테 넘겨줘. 라고 A가 B한테 주장했습니다. 근데 B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2024년 1월 1일에 계약을 맺은 건 맞아. 계약을 맺긴 했는데 너 나한테 돈 아직 다 안 줬잖아. 나한테 10억 줘야 되는데 아직 돈을 다 안 줬고 돈을 다 주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게 항변이에요. 왜죠? A가 말한 거랑 B가 얘기하는 게 서로 양립이 가능해요. A도 우리 계약 맺었으니까 소유권 넘겨주세요라고 주장했고 B도 그래 계약 맺은 건 맞아. 하지만 돈 안 줬으니까 못 줘라고 저지하는 거라서 이런 걸 항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편 항변 말고 또 다른 어려운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부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부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안에 적어져 있죠. 부인이란 항변이랑 다르게 청구원인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아주 쉬운데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샀다. 야, 우리 약속했으니까 X아파트 내놔! 라고 B한테 주장을 했어요. 그때 요번엔 B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약속? 나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요런 게 부인입니다. 왜죠? 왜냐면 A의 주장하고 B의 주장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한 명만 맞아야 돼요. A 말대로 계약을 체결했든지 B 말대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든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부인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정리해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항변이랑 부인, 입증 책임을 다 정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 1번 민사소송법 내용이고 이 내용은 이렇게 일반론으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권리 주장했는데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하면 중단됐다 재항변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요런 게 항변이구나, 요런 게 부인이구나 이런 거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이런 일반론으로 하면 도움이 별로 안 되고 결론 오늘은 요런 단어만 들어가시고 테니스 게임처럼 항변, 재항변, 부인이라는 게 있고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수업하시면서 이렇게 실제 사례를 들으면서 이해 폭을 넓혀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저희는 민법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었고 민법 3가지 키워드 민법이란 개인과 개인 간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인데 그래서 키워드가 개인, 관계, 게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설명하시기 전에 오셨네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전체 180분짜리 강의죠. 이거만 잡아가셔도 남는 장사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6가지 단어. 약간 너무 중요해서 약간 떨리네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민사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여기 적어놨어요. 하나의 민사사건에도 다양한 이름표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것도 바로 예를 들면 됩니다. A는 2024년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했다. 아까 계속 했던 그 사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분명 하나의 사건인데 이 하나의 사건에 우리는 의사표시, 이거는 어디 강의 안에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표시라고 하는 이름표도 붙일 수 있고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이름표도 붙일 수 있고요. 법률행위 중에서는 계약이라고 하는 이름표도 붙일 수 있고요. 계약 중에서는 또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이름표도 붙일 수 있고요. 또 매매라고 하는 이름표도 붙일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는 이름표도 붙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하나의 사건에 이런 이름표를 붙일 수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네, 사례를 제가 뒤로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논증을 해볼게요. 이 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돌아올게요. 네, 이 하나의 사건에 이름표 6개를 붙일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의사표시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의사표시를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밖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말해요.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생각을 표시한 것. 의사 표시예요. 너무 쉽죠? 의사 표시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 시험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조금 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사 표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강의 안에도 적어져 있는데 의사 표시에 문제가 있으면 흠이 있는 의사 표시가 발생하면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표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로부터 X 아파트를 2024년 1월 1일 X 아파트를 10억 원에 샀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A가 동네에서 유명한 조폭이었어요. 유명한 조폭이어서 B한테 지금 웃고 있는데 사실은 악마였어요. 조폭이어가지고 강압을 한 거예요. 강압을 해가지고 B가 쫄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X아파트를 팔게요라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팔게요라고. 자, 문제가 있죠. 110조, 혹시 핸드폰 갖고 계시면은 조문 한번 같이 켜주시겠어요? 네, 오늘 조문 굉장히 많이 읽을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조문 켜주시고, 저는 이제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조문 찾으면 읽어보세요, 혼자서. 110조 제1항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조문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악마가 강압을 해서 B가 어쩔 수 없이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거는 B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공부하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법적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공부한다는 겁니다. 조문 보면서 같이 따라와 보세요. 110조는 하나의 예고요. 흠이 있는 의사표시가 다른 종류들이 더 있습니다. 107조에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 108조에서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해, 109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그리고 110조가 방금 읽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별 3개가 아니고 별 5개, 10개짜리 쟁점이죠. 하나하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수업할 때 알아봅시다. 오늘 가져갈 것은 의사표시가 뭔지, 왜 의사표시를 알아야 된다? 흠 있는 의사표시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입니다. 똑같은 사건, 2024년 1월 1일 X아파트를 A가 B로부터 10억 원에 샀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법률행위라고 하는 이름표도 붙일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는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강의 안에 적어놨죠.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밖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꽃이 핀 거예요. 내심의 효과 의사를 가져서 입 밖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법률 효과까지 발생한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 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의사표시에서 적었던 정의랑 좀 겹쳐 보이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멋있게 표현하냐면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분의 요소로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법률 행위는 다 의사표시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죠. 의사표시 안에 법률 행위 이렇게 넣은 걸로. 또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법률 행위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사표시 때 그래 했듯이 법률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 행위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103조, 104조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일단 103조만 하겠습니다. 104조도 같이 읽어보세요. 수업 들으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무엇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무효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구나. 사례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도 그림을 그려야 이해가 쉬운데,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2달 전에 C가 알고 보니까 2달 전에 C가 이미 B로부터 X아파트를 9억 원에 8억을 할까요? 8억 원에 산 정황이 있다고 해볼게요. 언제? 2023년 11월 1일에 샀어요, 이미. 그리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 내고 중도금까지 이미 냈어요. 그래서 C는 지금 해벌쭉하고 있습니다. 아싸, 이제 소유권 취득해야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제2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제2매수인. 두 번째로 나타난 A가 이 B 뒤에 있는 X아파트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가 2달 전에 산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중도금까지 받아서 얘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B한테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배임행위 하라고. 야, C한테 팔지 말고 내가 웃돈 얹어줄게. 내가 웃돈, C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조용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라고 해서 이 꼬드김에 넘어가서 A한테 넘겨주는 것을 반사회 질서적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한번 적을게요. 자, 여기서 또 빠른 코멘트. 이중매매 자체는 조금 어려워지나. 그냥 들어만 보세요. 그냥 빨리 들어만 보세요. 이중매매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요 구조처럼 파는 사람이 한 명인데 두 명이 달라붙는 걸 그냥 이중매매라고 해요. 이중매매 자체는 그 자체는 위법하지도 무효하지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는 매도인은 제일 돈 많이 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반사회적인 이중매매가 있다고 결정을 딱딱 내렸습니다. 언제?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언제? B가 배임 행위를 한 거고, 이거 결론만 말씀드리면 왜 배임 행위다? C한테 중도금까지 받은 놈이. 두 번째 나타난 A가 안녕하세요.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예요. 꼬시면서. 더 앞에 앉아주실래요? 사람도 없는데. 아니면 이렇게 하면 제가 시선 처리하기가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몰라도 돼요. 요거는 까먹어도 돼요. 요건 까먹어도 되는데 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두 가지. 법률 행위가 뭔지. 법률 행위란 뭐다? 내심의 효과사를 밖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꽃이 핀 것. exactly. 그거 하나랑 두 번째 우리가 왜 법률 행위 공부한다? 문제가 있으면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십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 문제가 뭔지는 나중에 배우면 돼요. 법률 행위가 뭔지 오늘 공부하시면 된 겁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잘 따라오셨어요. 네, 산 넘어 산이죠. 요것도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새로 오신 분도 강의안을 네, 받아보세요. 강의안 제가 활용을 많이 하니까. 좋습니다. 빨리 오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 우리 지금 이 똑같은 사건의 의사표시, 법률행위까지 봤어요. 이번에는 채권 채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 수 있다는 겁니다. 강의안에 적어놨어요. 채권은 정의가 뭐다?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채무는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의만 읽어봐셔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려서 A가 B한테 채권이 있으면 그거는 무슨 뜻이다? B가 곧 A에게 채무가 있다는 뜻이라 같다는 뜻입니다. 요 그림, 이거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근 그림인데 이 feel을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여러분, 채권은요. 상대에게 달라고 하는 뻗은 손 그 자체입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해요. 맞죠? 아까 정의가 왜?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킬 수 있는 권리니까. 한 번 더 예를 들어갑니다.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 A는 왜 채권자다? 왜냐하면 이 계약에 근거하여 B에게 X아파트 내놓으세요.
X아파트 내놓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B는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똑같은 질문 한 번 더 들어가야겠죠. 우리는 왜 채권 세무를 공부해야 되죠? 왜냐? 문제가 있으면 이제는 패턴이 보이죠? 문제가 있으면 다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핸드폰 키셔서 새로 오신 분도 390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0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그 유명한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도예요. 예를 또 들어볼게요. 계속 민법이라는 게 계속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A가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는데 B가 A 채권자한테 X아파트 줘야 되는데 약속했으니까 엉뚱한 D한테 X아파트를 홀라당 넘겨버린 거예요. 3일 뒤에. 이유는 몰라요. 뭐 지 맘이니까. 이제 D한테 홀라당 X아파트를 넘겨버리면 B는 더 이상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은 X아파트가 본인 소유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390조 정의에 따라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할 수 없고 B에게 귀책 사유까지 있으니까. 아니 왜 뻔히 알면서 D한테 넘겨요. 이상한 놈이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거 이제 계약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죠? 의사표시, 법률행위, 채권채무 이제 계약이죠. 네. 계약은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한 법률행위.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놨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한 법률행위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쯤에서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벤 다이어그램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 여기까지 왔어요. 맨 위에 의사표시가 있었고 여기에 속해 있는 법률행위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앞에 수업 들으셨던 분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법률행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왜냐면 법률행위의 정의에 의사표시가 그대로 요소로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근데 자, 계약도 한번 정의를 볼게요. 계약은 정의가 뭐였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한 뭐다? 정체가?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계약이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너무 예쁘죠? 벤 다이어그램이. 실제 나중에 법률행위 저희 강의 배울 때 이런 걸 이제 배워요. 법률행위의 종류 이렇게 해서 요건 간단히 필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합동행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요. 가장 잘 쳐줘도 CF로 놔야 된다고 봐야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일단 1번 교수님들 간 견해 대립이 있고요. 제가 사랑하는 지원님 교수님은 아예 인정을 안 하시죠. 계약의 일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민법전이 이 두 개의 이분법적 사고를 해요. 이따가 민법전 일독할 때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건 CF로 두시는 겁니다. 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더더욱 계약의 위치가 딱 느낌이 오죠. 법률행위 일종이라는 거예요. 계약은. 좋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도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왜 계약을 공부할까요? 강의 안에 제가 답을 적어놓긴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웃겨 보이지만 강조를 여러 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처음 공부할 때. 의사표시에 문제 있으면 취소할 수 있었고 혹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법률행위에 문제 있으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채권채무 문제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고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죠? 자, 544조랑 46조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저도 찾아서 읽어볼게요. 제가 따로 적어놓지 않아서. 아니면 먼저 찾아주신 분이 좀 읽어주세요. 저희 하는 동안. 144조.
감사합니다. 읽어주십시오. 무엇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2차 공부할 때 굉장히 여러분의 골머리를 썩힐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그것만 가져갑시다. 오늘은 계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행지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사례 제가 들어드릴게요. 사례.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습니다.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을 했고요. 중도금 5억 원은 2월 1일에 5억 원을 그리고 잔금 나머지 4억 원이죠. 4억 원은 3월 1일에 내기로 했어요. 근데 A가 중도금까지만 내고서 엄청 비는 거예요. 사정 B한테. 뭐라고 비냐? 내가 지금 중도금까지밖에 안 내긴 했는데 X아파트 좀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안 돼요? 왜? 왜냐하면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뭐 실무에 실제 굉장히 많은 사건이죠. 그래서 B가 착해서 착한 마음에 넘겨줘 버렸어요. 이제 잔금 날짜가 됐습니다. A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으니까. 나는 뭐 모르겠고 너무너무 흔하게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이제 화가 난 B가 뭘 할 수 있다? 계약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왜 문제가 생겼죠? 돈 안 내잖아요. A가. 뭘 할 수 있다? 해제를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해제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영상 속 보시는 분들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조금 어려워요. 집중해보세요.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건 조문에 잘 적혀져 있는데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필기하면 좋겠죠. 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질문해야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겁니다. 선생님,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아까 390조로 채권 채무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요거는 해시태그 채권 채무에서 쓰는 도구예요. 원래는. 근데 이따가 뒤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천천히. 자, 채권에는 약정 채권과 법정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채권에 안 적을게요. 약정 채권, 법정 채권이 있는데 모든 계약이 좀 펜이 달라졌네요. 네, 모든 계약이 약정 채권이에요. 모든 계약이 곧 약정 채권이라서 채권 채무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요건 이해 안 하셔도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잡아갑시다. 계약 뭐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한 것. 우리가 계약을 배우는 이유는 뭐다?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것만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엔 쌍무 계약입니다. 지금 네, 저희 매매까지 딱 하고서 조금만 쉴게요. 조금만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쌍무 계약이란 교과서에서 강의 안에 제가 잘 적어놨는데 뭐라고 정의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도 따라오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의사표시 안에 법률행위가 있고 법률행위 종류의 계약이 있고 쌍무계약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왜죠? 저에게 논증해 주세요. 왜냐하면 정의상 계약의 일종이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쌍무계약은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딱 느낌이 오실 텐데 우리가 아까 했던 요것부터 할게요. A는 2024년 1월 1일 X아파트를 B로부터 샀습니다. A는 이 계약에 근거하여
B로부터 야 우리 약속했으니까 X 아파트 지금 손 뻗은 게 그거죠. X 아파트 주세요라는 거예요. X 아파트 주세요. 따라서 A는 채권자가 맞고 B는 채무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A만 채권자인가요? B는 반대로 이 약속을 똑같이 근거해서 A한테 뭐라고 요구할 수 있죠?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의 관점에서는 A가 채권자, B가 채무자.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B가 채권자, A가 채무자라고 합니다. 진짜 지금 앉아 계신 두 분,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거 이해한 것만으로도 2차 시험에서 제가 약간 오버해서 절반 이상보다 앞질러 가시는 겁니다. 요거 이해를 못해서 엄청 헤매세요. 2차 때. 쌍무계약에서는 뭐다? A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인데 A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어떤 관점에서? 한쪽 관점에서는 동시에 채무자이기도 한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좋습니다. 쌍무계약은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쌍무계약을 공부하는 이유 강의 안에 적어놨습니다. 쌍무계약에서만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537조, 536조는 앞에 계신 그 여성분이, 537조는 옆에 계신 남성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항만 읽어주세요. 536조. 536조 1항. 첫 번째. 네. 너무 감사합니다. 537조 옆에 수험생분이 읽어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뭔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죠. 괜찮습니다. 어차피 2차 때 하는 거니까 우린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오늘은. 둘 다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쌍무계약의 당사자.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뭘 자꾸 이상하게 오류를 범하냐면요. 이 두 개는 쌍무계약에서만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인데 그 사실을 자꾸 잊고 쌍무계약이 아닌 그냥 계약에서 혹은 그냥 채권 채무에서 자꾸 이거를 검토하고 있어요. 2차 때까지 저랑 같이 오시면 제가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물론 저랑 하면 쉽습니다. 마지막 매매랑 채권 간단히 설명하고 조금만 5분만 쉴게요. 좋습니다. 이제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 요거는 이것도 그냥 조문을 읽어보는 게 빠르죠. 잠시만 있어보세요. 저도 갑자기 가물가물하네요. 568조네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정의니까. 눈으로 읽어보세요. 매매란 무엇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 이러한 계약을 매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560 아주 틀린 건 아닌데 563을 읽을게요. 네,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그쵸? 568이 아니고 563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매매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요게 맞죠?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요게 매매의 정의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는 표현인데 정확한 정의는 뭐다? 한쪽은 권리, 한쪽은 재산권. 이거 이따 처분 공부할 때 조금 더 설명할 건데 X 아파트 소유권, X 아파트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X 아파트 자체가 아니고 X 아파트 소유권이라고 하는 재산권을 넘겨줄 걸 약속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매매의 정의입니다. 모든 매매는요. 쌍무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벤 다이그램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의사표시 안에, 법률행위 안에, 계약 안에, 쌍무계약 안에, 매매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매는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려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A가 B로부터 X아파트를 산 지금 단계에서 A가 X아파트를 소유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소유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근데 보통 샀다 이러면은 소유권 얻는 거 아닌가요? 나 이 빵 샀다. 주식을 매수했다.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럴싸하죠? 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유도 질문이겠죠? 알 수 있죠? 네. 소유권 취득을 아직 안 한 겁니다. 이게 뭔 말이래요? 매수를 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 테마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테마 4번째 준비한 거, 약속과 처분의 차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테마거든요. 결론. A가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라고 하는 요 단계는 약속만 한 단계예요. 약속만. 굉장히 직관적이죠. 약속만 한 거예요. 샀고 나는 10억 원 줄 테니까, 아직 준 건 아니고 너도 나한테 줘.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는 거냐면요. 처분까지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건 이따 하고. 처분, 재산권의 양도라는 처분이 있으려면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적법한 원인을 통해서 얻고 적절한 공시 절차까지 거쳐야 돼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A가 소유권 취득하려면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즉 B가 X아파트 소유자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X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X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C가 소유자인데 C가 말한 거죠. 너 이거 좀 팔아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적법한 원인. 이 매매가 적법해야 돼요. 이게 무슨 뭐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 같은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통해서 얻고 뭐가 있어야 된다? 공시 절차까지 거쳐야 돼요. 186조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근데 꼭 눈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조문이니까. 186조. 가 맞죠? 네, 186조. 네, 부동산에 관한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을 뭘 해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눈으로만 빨리 볼게요. 188조 부동산 말고 둘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뭘 해야? 인도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공시 절차.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론.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까지 하고 딱 질문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A가 소유권 취득했나요? 라고 딱 물어보면은 당당하게 아닙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처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어차피 2차까지 합격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제 사례를 볼 거 아니에요. 2차 볼 때. 그때 이렇게까지 문장이 구성이 돼야 돼요.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사고 일주일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라고 문장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사례를 풀어보시면. 짧은 팁이었습니다. 네, 쉬기 전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채권에 관하여입니다. 채권에 관하여 몇 마디만 더 첨언할게요. 첫째, 금융업에서 종종 우리가 사용하는 bond. 제 영어 발음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거 뉴스 보다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무슨 본드, 채권을 사고 팔았다 할 때 요거랑 우리가 지금 말하는 채권이랑 다른 거예요. 한자를 다른 걸 써요. 요거는 채권자를 사용하고요. 한자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권은 권리권자를 사용합니다. 둘이 다른 거니까 구분하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하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계약 설명하면서 이해 안 되면 넘기셔도 됩니다 했던 파트인데, 채권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약정 채권이 있고, 이것도 필기해 주세요. 약정 채권이 있고 법정 채권이 있습니다.
약정 채권은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샀다. 약속으로 정해진 채권. A는 채권자예요. 왜? 그 약속의 근거에서 B한테 야, 약속했으니까 내놔 할 수 있어서. 법정 채권은 한자가 이미 다 알려주고 있죠. 법으로 정해진 채권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표적인 예예요. 저는 설명 쭉 할 테니까 읽어보세요. 두 분은. 조문 500이 아니죠. 700 몇이죠? 750이던가요? 750이 맞죠? 700 맞네요. 750.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조문이에요. 사례를 들면 이런 거죠. A가 2024년 1월 1일 잘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인 거예요. 전방주시를 해야 되는데 안에서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해배상 그 치료비로 500만 원이 들고 회사를 못 나가서 일실손해까지 발생했어요. 자, 1번 A는 채권자인가요? 맞아요. 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킬 수 있는 게 채권인데 A가 B한테 야, 돈 내놔 라고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맞아요. 근데 이 채권은 약속에서 근거한 건가요? 아니에요. 약속한 거 하나도 없어요. 법이 정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요런 거를 법정 채권이라고 한다. 두 가지만 더 가져가면 이제 완전히 그림이 완벽해집니다. 제가 아까 벤 다이어그램 그림 그릴 때 의사표시, 법률행위, 계약, 쌍무계약, 매매까지는 예쁘게 그렸어요. 그쵸? 근데 방금 오신 분은 놓치셨겠지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채권 채무는 제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어요. 그냥 따로. 왜 따로 그려야 됐을까요? 왜 따로 그려야 됐나? 여기쯤에 어디 넣으면 안 돼요? 의사표시 법률행위 하니까 한 요 정도에 계약하기 전에 요 정도에 넣으면 예쁠 것 같은데 넣을 수 없어요. 왜죠? 그냥 바로 결론 말씀. 왜냐? 방금 배운 것 때문에 법정 채권 때문에 여기를 이 벤 다이어그램 안에 예쁘게 넣을 수가 없어요. 법정 채권 때문에. 채권 채무에서 약정 채권은 이꼬르 계약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약정 채권 이꼬르 곧 계약이에요. 근데 법정 채권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따로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췄죠? 1시간 했고, 네, 카메라 감독님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5분만 목 좀 축이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